문화 지체 현상을 겪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해봤습니다. 문화 지체 현상을 한 30년 겪으시다가 하룻밤 만에 치료하신 이혜훈 장관 후보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기회를 얻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겁니다. 보통은 계속 문화 지체는 문화 지체입니다. 홍성호 칼럼니스트와 함께 문화 지체를 겪는 분들의 논평을 논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구원을 시도하는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의 글을 속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재래 언론의 클래식한 수법을 나열하고 연말을 날로 먹으려는 저희 음모이고요. 이거 재밌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과거와 좀 결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결별이라기보다는 졸업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어떤 클래식은 교과서로 들어가고 새로운 클래식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클래식 너무 오래 쓰였습니다. 보죠. 한국경제 사설 빚 안 갚는 저신용자 급증 비엔 스페이스라고 예고된 채무탕감 모럴 해저드. 이번 시니어가 크리스마스에, 시니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쓴 사설치고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쓰는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 이게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힘들어 보고 아파본 경험이 없는 스테인레스 이상 수저들이 가난을 혐오하게 만드는 경제지의 사설. 이거 한 3, 40년 먹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머라이어 캐리 같네요. 뭐가요? 그 머라이어 캐리 언더테이커 설이라고 하죠. 12월이 되면 댕 하고 머라이어 캐리가 떼어나서 네, 차트를 지배하고 돌아간다 무덤으로. 네. 그러니까 빚 없애주면 누가 갚냐 이런 거죠. 그렇죠.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젠플릭스 같은 거 보고 정치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에 넘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래 언론의 행태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익숙한 파회법을 알고 계시죠? 자, 채무탕감이라는 건 짧게는 5년, 보통은 7년, 길게는 10년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 그러니까 6개월쯤 뒤에는 그 다음번 젠플릭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얘기 또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카드비 10만 원 정도만 몇 달 밀려도 네. 몇 달이 아니라 한 두 달 정도만 밀려도 전화가 엄청 와요. 그걸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고학생 시절이 짧게 있었죠. 네, 저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계속 전화 오잖아요. 그걸 5년에서 10년가량 버텼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면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요. 인내심 충만 아니면 정말 돈 없음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일 수도 네. 있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젊은 싱글맘, 싱글데디들이 이런 데 제일 많이 노출되곤 하거든요. 가난한데 아이를 키워야 돼서 생활비 빚을 냈는데 200만 원의 빚이 필요한 사람이 200만 원을 버는 건 매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추심이 괴롭힙니다. 한 달에 몇만 원 받자고 이제 시급을 10,000원 받는 콜센터 근처에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그보다 시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막 오프라인으로 찾아오고 괴롭히고 또 괴롭혀요. 이거 진짜 죽고 싶은 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가 죽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저 때문에 TMI라는 말이 네. 뭔지 아시죠? 네. 이 기사에서는요. 신용점수 400점 미만에서 채무 불이행이 6.5%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요. 바로 이 구간을 보면 4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서는 10분의 1 이하로 채무 불이행자가 급감했다. 이거는 사람들이 돈을 안 갚기 시작한 모럴 해저드의 도덕적 해이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저 신용자일수록 돈을 안 갚는다. 이 게을러서 돈을 안 갚는 것들이 배째 전술을 시전한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이 좀 돌아서 빚 갚을 여유가 생겨서 채무 불이행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효과가 최저 등급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렇죠. 그게 맞는 해석이죠. 오히려 그 등급에서는 돈이 말랐다라는 네. 해석까지도 가능하고요. 네. 혹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불이행자들이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최저 등급으로 내려갔다. 그렇죠. 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건 조사하면 어느 쪽일지 나올 거고요. 사실 이쪽을 조사하는 게 언론의 책무입니다만 안 했어요. 여기로 가지 않고 돈을 못 갚은 저신용자와 빚을 없애주는 정보를 욕하는 게 이 클래식의 20년 된 클리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몇백만 원의 빚을 오랫동안 못 받았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모럴 해저드든 아니면은 강인한 엄마 아빠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그러면 사채 대부업에서는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빚이 되면 그걸 안 받을 가능성도 상존하는 거라서 맞아요. 안 받을 수 있다고 치고 500만 원짜리 빚을 200만 원에 딴 데에 팔아요. 예. 그럼 딴 데가 추심해요. 딴 데가 추심하다 말고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100만 원, 5만 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채권 사는데 없으면 그냥 소각하기도 해요. 그 업체 자신이. 이게 실제 금융이에요. 네. 그러면 정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하루에 문자 100개씩 보내고 전화 5번씩 하게 해서 괴롭히게 해서 더 힘들고 무능한 사람으로 내려앉아 있게 하지 말고 그냥 소각을 바로 하자. 그러면 소각을 하나 안 하나 국부도 똑같고 사채업이 네. 가지고 있는 돈도 똑같으니까. 채무자나 채권자나 그쪽이 더 편해요. 실제로는 경제의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은 겁니다. 5년 7년이면 그래도 돼요. 실제로는 훨씬 낮은 연리로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호황기를 누리는 큰 기업들이 훨씬 큰 모럴 해저드예요. 실제로 네. 경제에 타격이 되고 이런 얘기를 12년 전에 그 아실에서 했었고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클래식은 어떨까요? 이건 역사가 20년을 좀 넘었습니다. 보죠.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홍성각 칼럼니스트가 날로 먹는다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름 신박한 해석이 좀 있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엔 약간의 변화구가 있어요. 북핵잠 위협. 그런데 이런데도 이 정부엔 자주파 득세 사설. 자, 한국 정치에 조금이라도 익숙하신 분들은 자주파라고 하면 운동권 정파 중에 NL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주파가 뭔가 하고 검색을 해보신 저관여층도 NL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는 아하 이재명 정부 안에 NL 출신들이 많나 NL 중에 종북도 있었네. 점점 북한에 기울어가는 신호인가 보다. 종북 아웃으로 읽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주파는 NL 자주파가 아닙니다. 기사를 잠깐 보실까요? 안보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한시바삐 원잠이라도 확보해야 되지만 원자력 잠수함이죠. 하지만 미국과 핵 연료 이전 협상에만 2년이 걸릴 거라고 한다. 아유, 그 전에 이런 협상을 할 수 없던 윤석열 정부 때는 뭐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한미훈련 축소 등을 주장하는 자주파가 세를 얻고 있다. 아,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하는 스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사실이긴 해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자주파는 네. 운동권 내의 NL 기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외교부 관료 사회에는요. 대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그렇죠.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로 다니는데요. 그죠. 이 여기에서의 자주파를 의미합니다. 외교부의 자주파 동맹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문화일보 사설 쓰시는 분들은 메이저리그 어디 무서워서 보시겠어요? 리그팀의 절반이 NL인데? 내셔널 리그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내에서 자주파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즉 관료 자주파, NL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NL 혹은 NL의 후예들은 민주당에는 거의 없고 진보당에 많죠. 그렇습니다. 진보당 입각했나요? 즉 와, 진짜 참 클래식한데 클래식한데 새롭죠. 똑같이 치사해요. 야. 그러니까 동음 이을여 다른 집단을 지칭할 때 우연하게 같은 글자가 쓰인 걸 이용해서 말장난을 시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요. 외교 관료 중의 자주파라는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정부 내에서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그 외교 정책 논쟁이 벌어지는 중이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한참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 외교가 잘 될 때는 통일부 관료와 외교부 관료는 팽팽합니다. 안 그럴 수 없어요. 이걸 다루는 기사들, 그 논쟁을 다루는 기사들도 대부분 외교 관료 중의 자주파가 운동권 중의 자주파와는 연관이 없다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고서 색깔론으로 넘어가기 딱 좋아요. 제일 중요하죠.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자주파가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인 위성락 전 의원이 동맹파거든요. 이건 저희가 선거 방송할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현재 자주파와 동맹파의 그 논쟁을 잘 포장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 라인의 최고 책임자가 동맹파고요. 그렇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이제 그 비례 공천을 받았던 그 순간은 원래 민주당과는 좀 멀었던 동맹파가 민주당과 가까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해훈 장관 후보자로 인해서 패러다임 쉬프트의 쓰나미가 갑자기 몰려온 것처럼 생각하도록 보수 언론이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 총선 때부터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건 변화구를 섞은 새로운 클래식입니다. 그러니까 구도는 썩은 냄새가 나죠. 네, 왜냐면 색깔론. 네. 방법은 새로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아유, 뭐 열심히 참신한 거 준비했네.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 읽는 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피니언 선데이 칼럼 을사년을 보내며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이거는 마치 태평양 전쟁을 치고,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이후에 그 일본 패망 이후에 괌에 머물게 된 유민들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그분들이 이제 뭐 제사를 지낼 때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상식의 세계라면 을사년에 일본을 그리고 있어요. 네, 상식의 세계라면 일본을 생각하면서 네. 지지난번 을사년 때 일본은 진짜 너무했어. 정도의 칼럼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칼럼은 다른 길을 갑니다. 보죠. 요약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할 때 일본은 연구매진. 우리가 분노할 때 일본은 연구매진. NL이죠. 역사는 가슴이 아닌 머리로 다뤄야. 민중주의에 겁먹은 지식인은 침묵. 진보주의 뒤따를 역사적 반동 우려. 자, 우리는 뭐 연구 안 했습니까? 아니, 세상 모든 지식인은 친일파여야 한다는 전제가 먼저 성립돼야 이 한 줄을 쓸 수 있거든요. 리드의 세 번째 줄을. 이야. 자, 그리고 민중은 멍청해야 돼. 네. 멍청한 민중의 겁먹은 친일파 지식인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우리는 연구 안 했어. 일본의 주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료 발굴하고 논리 개발하는 거 안 했잖아. 라는 시각이죠. 한국은 게으르고 무식하다는 70년대 엽전근성 서사가 좀 슬쩍 보이고요. 민중주의. 그죠. 엽전근성이라는 말을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습니다. 엽전들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논리를 흔히 이르는 네. 말이죠. 무식한 민중이 뭘 한다. 뭐 민중 혐오, 뭐 대중 혐오 그런 거죠. 민주주의 싫어하고 교육의 기능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극단에 다다른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 칼럼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매국은 사실 그 대신들이 한 게 아니라 황제 고종이 했다. 일본에서 돈 받은 적 있다. 그리고 지난번 을사년이었던 65년 때는 한일 협정 갖고 대문화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곳에 열강이 그득한데 모든 열강한테 돈을 받았겠죠. 고종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때 한일 협정으로 돈 받은 걸로 산업화했는데 우리 멍청한 젊은이들은 들고 일어났다. 이거 이명박 욕하는 거네요. 지난번 을사년 65년입니다. 네. 1965년을 말하는 겁니다. 을사년이 돌아오니까 그 1965년 때 한일협정은 방금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했지만 한일협정 때 일본이 우리에게 준 돈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특수로 일본이 번 돈의 매우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부였죠. 무슨? 뭐 그러면 맨날 독도와 동해해명칭 이런 거 갖고 싸웠다. 아이고 다들 깨어나라. 자, 이 칼럼이 예로 드는 가슴이 아닌 머리로 냉정하게 일본이 찾아낸 일본 측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료는 해천추범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읽어봅시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이 남의 나라인데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한국 측이 비분관계하여 혈서를 쓰는 동안 저들의 역사학자들은 공부하고 그러니까 있었다. 우리 역사는 공부 안 했냐고. 우리 역사학은. 대한민국은 멍청하고 일본 역사학자들은 똑똑해요. 냉정하다. 성실하고 냉정하고. 아유, 롤을 안 보시나 보네. 일본 팀들이 얼마나 안 냉정한데. 자, 그들은 나의 논리를 반박하는 증거로 민영환 전권 대사가 민영환이 등장합니다. 러시아의 니콜라 2세 대관식에 참석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배편으로 귀국길에 독도를 지나면서 저 마스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기록해둔 사실. 해천추범 1905년 10월 17일자를 지적했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요. 민영환의 책인가 보네요. 해천추범이 막 숨겨져 있던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문헌일 것 같죠? 민영환이 쓴 기행문책입니다. 2007년 책과 함께해서 다시 발행했네요. 아, 네. 완역본도 대중서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러시아, 미국, 기타 유럽 등지를 돌면서 목격한 세계 풍물을 적은 한국 최초의 근대 한국 최초의 기행문학입니다. 아, 저 왕호 천축국전이나 뭐 예. 그렇습니다. 예. 민영환 개인의 기록이고요. 그럼 이 개인의 기록 하나가 그 이전 시대의 문자 기록과 유물을 다 뒤집을 수가 있나? 민영환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 왜 다케시마가 아니라 마스시마라고 부르지? 그렇죠. 마스시마는 미야기현에 있어요. 홋카이도만큼은 아니지만 중부 일본 중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입니다. 아,
민영화는 그냥 저 공부쟁이잖아요. 예. 잘못 봤다. 귀국할 때 동해로 안 오고 일본 동쪽을 돌아왔나? 근데 제가 해천추범을 안 읽어봤어요. 네. 근데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음.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로 왔던 걸로 아는데 배로 왔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일본 동쪽은커녕 동해도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논거와 논리가 좀 되게 수상해요. 아, 다른 섬을 잘못 보셨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혹은 민영화는 이때 어차피 독도 얘기를 안 한 거라면 이 칼럼이 의도적인 오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혹은 이 칼럼의 아, 저자에게 그럼 너무 치사하다. 말해준 일본 학자가 의도적으로 아, 그러면 이 칼럼을 쓰신 분은 호구.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왜곡을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 사료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여러 군데서 발견 그 가능성들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민영환 자신에게서 오염됐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일본 학자에서 오염되었을 수 있고 바로 이 필자에게서 오염됐을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문신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초와 서사를 다 뒤집으려고 이 칼럼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요. 대중서로 번역까지 되어서 나온 그 해천추범에 관해서 이 내용이 반드시 어딘가에 나와요. 전 지금 해천추범을 안 읽고 그 검색만 해봤거든요. 네. 어떤 서평, 어떤 연구에서도 이 얘기는 독도와 맞으시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칼럼 매우 그러니까 클래식한 것 중에 매우 신선합니다. 좀 더 그리고 볼까요? 수상하죠. 자, 그리고 동해 명칭 문제도 거론을 해요. 서해가 황해로도 불리는 것처럼 네. 동해는 청해로 부르면 어떨까?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장을 주장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이 칼럼에서는 이 주장에서 중간에 이상한 게 낍니다. 볼까요? 이미 중국에서는 황해라는 용어가 없어진 지 오래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남진하에 동진하에 중국해 황해라는 용어를 없애고 온통 중국해라고 부른다. 안 그러는 걸로 아는데. 동해라는 논리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황해 괄호 열고 서해를 잃었다. 그에 대해 우리는 왜 침묵하는가? 동해에서도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짧은 한자 실력이지만 찾아봤거든요. 황해 동중국해가 많이 쓰여요. 특히 동중국해라고 부르면은 동중국해 북쪽에 있는데 보통 황해라고 부른다고 부연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황해는 국제 공식 명칭이에요. 황해가 실종된 건 못 찾았어요. 아니 이 칼럼 너무 과감한데요? 좀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걸 이렇게까지 막 나가신다고? 자, 그럼 왜 이 칼럼은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고 있는가? 네. 필자 자신의 사명감을 말미에 얘기합니다. 마지막 문단의 시작 부분입니다. 모든 건 사명감이 문제죠. 이와 같은 논리가 토착 왜구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거리를 달리는 자칭 애국주의자들의 곡이 우리 저 마라토너 진코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한강에서 혹시 하이에나처럼 거리를 달리시는데 토착 왜구를 찾고 계신 분들 모르실 보신 거예요. 적 있냐고. 그분들은 하이에나니까 네 발로 달리고 있겠죠? 이 표현 너무 혐오적이잖아. 얼마나 쉽고 위험하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인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 나서서 말해야 한다. 야, 이것은 나의 희생이다. 아, 너무 낡았습니다. 와. 자, 시작은 참신해 보였어요. 해천추범이니 청해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옛날에 다 나왔던 거 재탕이 있어서 참신하지 않았는데 자, 이 해묵은 엘리트주의와 대중혐오. 개 돼지들이 뭘 알아. 그죠? 나향욱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분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대명사로 쓰이기엔 자격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분이 뿜어냈던 대중혐오를 훨씬 더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그리고 자기 업무에서 공식적인 언어로 뿜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사설처럼. 제가 이제 재래 언론이 가장 못마땅한 지점이거든요. 재래 언론의 좋은 기자들을 우리가 많이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시니어가 되면 회사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된다. 하던 걸 자꾸 하려고 해요. 새로운 거 안 하고. 네. 끝으로 하나 더 보죠.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수 재래 언론이 아주 오랫동안 두 자리 횟수 동안 써온 방법들을 봤어요. 약자 혐오하기, 북한 혐오하기, 자국 혐오하기, 대중 혐오하기. 그렇죠. 그래서 약자는 게을러서 그런 거니까 도와주면 안 되고 북한에 대한 접근은 가슴 가득 분노를 담고 해야 하는데 일본에 대한 접근은 일본처럼 냉정해져야 하고 그렇다고 분노만 할 줄 아는 멍청한 대중은 우리 지식인들이 잘 이끌어야 하니까 우리 말 잘 들어라. 네. 의 세계관입니다. 이걸 좀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수가. 네. 여기서 얘기를 끝낼 수 있는데 근데 진보 언론의 버릇 중에서도 졸업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저는 감히
잠시 후에 볼 이 칼럼을 올해의 이 상스러운 사설로 이제 XSFM 공식 저는 지정할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 마음은 알겠거든. 저는 지정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 그 마음은 모르겠고요. 저는 이 칼럼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치 좀 그만 봅시다. 볼까요? 일 잘하는 이 대통령의 거친 표현, 노무현의 후회로부터 배워야 할 것. 이게 좀 그동안 좀 쳐다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목만으로도 3중 4중으로 무례하거든요. 아무튼 모르시는 분 많으니까 좀 봅시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김영 칼럼이네요. 대통령이 일은 잘하는데 표현이 너무 저렴하다. 옛날 노무현이 막 하자는 거지 등의 일반 언어로 썼다 막말을 한다고 뭐 지탄받고 지지를 꼬라박 박은 것도 그런 거 기억하잖아. 뭐 그런 얘기예요? 품위를 가져달라? 네, 성한영 선임 기자, 유명하신 분이죠, 성한영 대 기자. 정치 막전 막후하고 숫자가 써 있는데 저건 레이미스테리오 팬이 아닌 이상 619회라는 뜻일 테고 619번이나 쓴 칼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최신 버전인 거예요. 619개간 쓰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잘 모르는 분야의 말을 얻다가 실수도 하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요. 볼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으로 미루어 업무 보고 생중계는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성격으로 안 미루어 보셔도 대통령은 이미 다음번에 할 거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현장 즉석 발언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이거는 성한용 대기자라는 분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재래 언론의 심장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해석해 드릴게요. 현장 즉석 발언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공식적인 말만 하고 재미없게 말해서 국민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필자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됩니다. 대통령실에는 유능한 참모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죠. 매일같이 몇 군데를 리뷰해야 되니까. 둘째, 비속어나 상대를 멸시하는 듯한 발언을 삼가해야 합니다. 상대를 멸시하는 듯하게 들리는 건 상대 입장이고요. 비속어는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나쁜 문장이 이겁니다. 이분의 모든 글에서 발견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이만한 위선이 없거든요. 본인이 독자들더러 어디로 가라고 레밍처럼 어디로 가라고 가드레일을 다 깔아준 다음에 당신이 지금 어디 와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묻는 건 그냥 글쓴이의 나르시시즘적인 확인이지 질문이 아니에요. 열린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하려고요. 하세요. 일 못해놔서 혼내는 것과 멸시는 많이 다릅니다. 그 사이에 선이 흐릿한 건 맞아요. 약간의 자중을 주문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노무현 때와는 다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20년 전과 다르게 맞아요. 20년 됐어요. 강산 2번 변했고 어린이가 전문가 교육을 받은 성인으로 자라날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건조 PD. 그렇죠. 네. 너무 옛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 환경도 세계 환경도 인구 구성도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 시절에 비해서 사회가 용인하는 막말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시 노무현 정도 혹은 그 반대편에서는 했던 정도의 표현을 만난다고 충격을 받지 않아요. 정치 문화도 바뀌었어요. 아예 세계 단위로요. 우리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구 트위터에서 얼마나 찌질하신 분인지 알면 성한용 대기자가 기함을 하실 겁니다. 그분 맨날 인용하시면서 조리돌림 하시는 거 즐기시거든요. 멋지죠. 그래도 가장 진보적인 대선 주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도널드 트럼프나 오카시오 코르테즈나 프랑스면 엠마뉘엘 마크롱도 여기 속하고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슈인바움,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등등 다양한 이념과 세력의 정치인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다 다른 맥락에 있지만 정치 언어와 일상 언어의 교집합을 늘려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 대기자님은 정치인이 원래는 올라갈 수 없는 매우 높은 철인 계급이길 원하는 거예요. 원한다기보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특정 카스트에 왔으니 특정 카스트에 맞게 굴어라. 그 전에 쳐냈던 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경우엔 이재명이 거기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럼 이걸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서 이 칼럼의 진짜 진국은 여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특이한 성장 과정과 이력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일단 특이하다는 말이 무례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걸 생각하면.
남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소년공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또 다른 사람 취급하잖아요. 공장에서는 상습폭력에 노출됐고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야, 진짜 혐오가 우와. 삶이 너무 힘들어서 2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도 있습니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지만 시민운동을 하면서 기득권 세력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음 문장이 짱이에요. 평생 이렇게 산 사람이 점잖은 말과 태도를 기대하기는 평생 이렇게 산 사람에게 점잖은 말과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이런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점잖은 태도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붙여서도 노무현 케이스도 얘기를 하죠. 노무현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다. 자기가 이렇게 점잖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자, 어쨌든 현재 세계라는 것은 극우건, 우파건, 중도건, 좌파건 뭐 극좌는 전멸했으니까 빼고 아무튼 대중 친화적이고 대중과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권력을 잡든 그 근처로 가든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럼요. 왜 2010년대 말에 정치 화두가 포퓰리즘이었을까요? 대중과 직접 접점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 조류 때문에 생겨난 증상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 다음 증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네. 환경이 바뀐 겁니다. 시대 적응을 하셔야 합니다. 재래 언론이 아무리 클래식해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패러다임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클래식을 만들고 살아남죠.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나 빼고 다 혐오하는 모습도 걱정은 되는데 과연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을 상정하고 20년 전의 기준과 경험을 현재에 적용하는 모습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중앙이나 문화나 한겨레의 많은 젊은 기자들이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다. 매일같이 그 짧은 마감 시간을 쳐내면서 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다니는 자랑스러운 기업이 망하는 것이 공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이제 나를 넘어서라. 그럼 우리는 그 말 좀 들어봅시다. 노무현 때를 이제는 좀 졸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을 10년 전, 20년 전은 잊으라는 게 아니라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결별하라는 게 아니라 좀 졸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새롭게 아이들을 입학시키잖아요. 이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비웃고 싶은 욕망은 지금은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농담, 그런 멸시를 담은 농담들 자연스럽게 한다고 초등학생들도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죠. 저는 그분들에게 알맞는 교육 서비스와 선진 시민이 될 수 있는 적당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은 성완용 대기자 같은 어른들을 구제하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팸코식 그 혐오와 이 칼럼이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칼럼들에서 나오는 애티튜드와도 동일합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의 국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흔한 부적응의 클래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올해 상스러운 칼럼상을 드리고 싶다니까.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진화의 요체고요. 그게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변화에 적응을 못했는데 살아남죠? 그건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내년에 첫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에 시민보 기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뉴스타파에. 네. 왜냐하면 이제 재래 언론에서 귀순하신 귀순 용사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뉴미디어를 만드셨잖아요. 예, 그분이 아니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없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금요일에 이어갈 겁니다. 와, 홍성학 칼럼니스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